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최다 득표율로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만이고요.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이번 선거가 내포하고 있는 충북의 민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그리고 보도국의 이태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선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 새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책임감이 클 텐데요.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배경부터 좀 이태원 기자가 정리해 줄까요? 네, 비상계엄 이후 혼돈의 6개월이었습니다. 네. 다들 평온한 연말을 보내고 계셨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갈등을 국가의 비상 상황으로 해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 했고 무장을 한 군인들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국회로 모여든 국민들이 이를 저지했고 국회에 모인 의원들은 2시간 30여 분 만에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극심해졌고 더 선명히 표출됐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매일 계속됐고 법원에서의 난동 사태도 벌어졌었죠. 구치소에 수감됐던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까지 하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하며 조기 대선은 시작됐습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네,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의 과정을 이태현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가 않았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 높은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 발령됐다는 사실에 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또 보여줬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12월 3일 밤으로 한번 떠올리시면 그때 국회에 경찰과 군이 병력을 동원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총뿌리를 붙잡고 부당함을 알리고 또 들어오는 군인들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엄을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시민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시민의식도 발견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엄 상황과 탄핵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한번 공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수준 높은 민주 시민 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엊그제였습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뜨거웠죠. 네, 투표율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 1천여 명 가운데 약 3,5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이 중 사전 투표율은 34.74%였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를 기록한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었습니다. 사전 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또 가장 높은 투표율이기도 한데요. 지역별로는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4.6%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충북의 투표율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앞서 이제 사전투표 말씀하셨는데 첫날 사전투표율기가 아주 뜨거워서 화제였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작은 뜨거웠습니다. 충북의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전투표율은 33.72%로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투표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충북의 전체 투표율이 77.3%를 기록했는데요. 충북도 15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긴 했지만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 이번 대선에서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 따져보면 괴산군이 79.6%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이 75.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기자가 충북의 투표율을 정리해 줬는데요. 이 최종 결과가 그래서 이제 선거날 다음인 4일 오전 5시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4일 오전 5시 2분에 개표가 100% 완료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약 1,728만 7천여 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대통령 파면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당선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어제부터 바로 공식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이 대통령은 취임식 없이 간단한 취임 선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는데요. 청와대를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용산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또 화면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임명식이 아주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북의 각 지역 득표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향을 나타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지역 득표율은 47.4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전국 득표율 49.43%와 비교하면 약 2%포인트 이상 낮은 득표율입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전국 격차도 전국에서는 8%포인트였던 데 반해서 충북에서는 그 포인트 격차가 4% 수준으로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네. 충북을 흔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는 하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이었죠.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전국에서는 0.73%포인트였던 반면 충북은 5%포인트 이상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이제 이거 외에도 충북의 표심이 시군별로 굳혀지는 모양새도 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충북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지역은 청주와 충주, 중부 3군, 즉 음성과 진천, 증평 등 5개 시군뿐입니다. 네. 여기서만 승리하고 오히려 6개 시군에서는 패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좀 이제 눈치가 있으시겠지만 이 결과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네. 당시에도 청주 4개 선거구, 또 중부 3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 나머지 시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을 살펴보면 진천에서 52.38%를 기록했고 네. 단양에서의 득표율은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충북의 득표율로 지금 이제 이번 선거의 흐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이색적인 결과를 나타낸 지역도 있을 텐데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우선 제가 볼 때는 충북 지역 11개 시군 중에서 좀 2곳의 결과가 주목됐습니다. 네. 먼저 충주시인데요. 충주는 전통적으로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네.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접전이긴 했다고는 하지만 이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인 건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결과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 충주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대통령도 선거 운동 과정에는 충주의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충주 이외에도 옥천이 좀 눈에 띄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충북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는 하지만 그중 옥천은 정말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결과들을 여지껏 만들어 왔습니다. 네. 13대 대통령이니까 1987년 이후에는 옥천의 표심 결과와 실제 당선 결과가 한 번도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지역적으로 볼 때 옥천이 이제 충남을 비롯해 영호남과 맞닿아 있어 민심이 정확히 적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곤 했는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옥천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네. 충주의 표심이 달라진 게 김혜경 여사가 있다면 옥천의 표심 변화의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선을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기도 했는데 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옥천 지역의 보수 표심이 좀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옥천 그리고 충주 주목해 볼 만한 이색적인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 투표율로 봤을 때는 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충북의 투표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아마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텐데요. 예, 교수님, 이렇게 충북의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충북을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요.
대선에서 1, 2위 후보를 정확히 맞췄을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득표율까지도 전국 표심하고 비슷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전체 투표율도 전국의 평균과 거의 유사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투표율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1, 2%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보수적 성향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 드린다면 3년 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는 전국 0.73% 아마 외우실 겁니다. 0.73% 차이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5.5%였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이 8%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저희들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수색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배 정당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유권자분들께서 당시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상황, 정책, 정당 인물을 고루고루 꼼꼼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훨씬 전에 있는 여론조사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러나 선거 당일 근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맞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충북의 투표율이 또 민심의 바로미터다, 족집게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지 싶은데요. 이번에도 통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은 그 지난 대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표심을 보는 바로미터가 세 지역이 있다. 충북, 인천, 제주를 얘기했었는데 네네. 인천, 제주가 지난 대선에서 맞추지 못했고요. 점점 그 지역은 민주당 색이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태원 기자, 각 정당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주요 충북도당 얼른 좀 분위기 추스르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될 텐데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그 표차를 벌리지 못했다는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득표율 차가 8% 이상 난 데 반해 충북에서는 격차가 줄어들면서 좀 실망한 당원들도 있는데요.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예. 도민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의 개혁 의제도 설명했는데 민생 회복과 갈라선 국민 통합을 우선 제시했고요.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계엄과 관련해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이은 참패에 좀 침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도민들의 선택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 논평을 발표했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 경우는 민주당과 달리 대선 이후의 셈법이 오히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을지 또 차기 당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에 따라 충북도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선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충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왔었거든요. 네. 즉 친윤계를 지지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는데 이번 당권 싸움에서 친윤계가 당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비교적 충북도당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의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의 당적을 두고 있고 또 특히 김용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비상개업 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까? 네, 김용환 지사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환 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만큼 인연이라면 또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김 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 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민주당 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김 지사는 의료비우불제나 일하는 바퍼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작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선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이 먼저 치러졌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보통 선거는 지방선거 후에 대선 그리고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과 그리고 정치인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평가의 무대가 좀 빨라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난 지방선거를 봐도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네네. 지난 지방선거도 이제 정부 초기에는 보통 정부의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보통 정부 초기에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도 이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 뒤에 지난 8회 지방선거가 열렸었는데 당시 충북에서는 12곳의 단체장 선거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포함해서 8곳이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시 진천과 음성, 증평, 옥천 4곳의 군 지역에서만 당선이 되면서 말 그대로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었는데 네. 좀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지속되겠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히 대선 이후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충북 지역의 정치색이 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보수 색채를 좀 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은 또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새 정부가 정말 이 혼란을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또 어떻게 국정을 안정화시키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국민들께서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네네.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 치르는 지방선거가 9회입니다. 9회 전국동 지방선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투표율이 이번 대선과 같습니다. 네. 2026년 6월 3일입니다. 딱 1년 만에 치러지는데요. 네. 이전에 있던 2번의 선거가 좀 다른데요. 지난번 8회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00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분위기에서 대통령을 확 지원해주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른바 싹쓸이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치러졌던 7회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당선된 지 1년 1개월 만에 치러졌는데 그때도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서 전반기 안에 치르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유리하다는 게 평론인데요. 네. 이번 선거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도 당연히 이겼지만 그 앞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2번의 선거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역의 다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1년을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냐에 따라서 다시 또 여당이 압승을 할지 아니면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해서 국민의힘이 또 약진을 할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양날의 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주요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의 주요 공약인데 이태원 기자 어떤 공약이 있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지역 공약에는 현안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청주국제공항의 민관활주로 건설인데요. 이 공약은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에서 첫 번째 충북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에서는 4번째로 이용객이 높은 단계까지 올라섰지만 이제 군과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노선이라든지 이착륙 횟수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항공기들의 전용 활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던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도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인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의 대표 성과이자 공약이죠. 이제 국회 또는 나아가서 대통령의 집무실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에 따라서 청주권이 누릴 수 있는 부가 효과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충북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나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적기에 착공하겠다는 공약들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는 이범석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지껏 추진해왔던 이제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 특례식 추진을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권 국회의원 4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번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북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11개 시군별의 주요 공약이 있는데요. 6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점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11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네. 먼저 청주시를 살펴보면요. 청주의 좀 수건 사업이라고 계속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 청주 교도소 이전이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공약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포함됐던 공약들인데요. 네.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한화이글스 청주 경기가 올해 무산됐죠. 실망하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구장이 포함된 스포츠 컴플렉스를 청주에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충북 북부권으로 넘어가면 충주와 제천, 단양에 대한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이들 지역에 걸쳐 있는 충북선을 고속화하겠다는 사업, 또 충주와 단양, 팔경 등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수도권 광역철도 GTX를 제천까지 연장하고 또 이들 제천, 단양, 충주의 시군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중부권으로 넘어가 보면 진천과 음성, 증평, 괴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들 지역은 교통망 공약이 핵심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이들 지역의 교통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좀 비약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남부권으로 넘어가면 보은과 옥천, 영동 이들은 생활 인프라가 좀 공약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와 공공의료시설, 공공목욕탕 등 예산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은을 경유하는 철도, 옥천과 대전을 연결하는 국도의 직선화 사업들도 세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11개 시군별 주요 공약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공약들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협치가 지방자치단체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협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그 선거에서 공약 가운데 안타까웠던 것은 농업, 농촌에 대한 공약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노인들이 지금 아프시고 이제 옛날에는 노인들밖에 없다. 지금 그 노인들마저도 돌아가시고 계시고 일할 분들이 없거든요. 농업의 진흥, 농촌을 살리는 것이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1대 대통령 선거로 바라본 우리 충북의 민심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환경의 날입니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다짐하면서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정했는데요.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일회용품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걷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오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